이종우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네. 저희 거기는 좀 어떠세요? 날씨요. 바람 많이 불고요. 네. 좀 쌀쌀해졌고, 바람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네. 아침까지 비 왔고요. 네. 바람 많이 불고 쌀쌀합니다. 음. 여느 때와 같은 11월은 아닌 느낌이죠. 네네네. 네. 며칠 전까지는 비 오기 전에 굉장히 더웠고요. 네. 네, 에어컨도 틀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강다현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한 분만입니다. 네. 아니, 음. 이정규 학우님이 메일로 족보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게 네. 네네. 진짜, 그것만 봐도 합격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합격하면은 제가 밥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도움이 네. 되셨다고 하니까. 네, 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리를 한다고 해도 오래 시간 앉아 있고 했는데도 뭐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도 뭔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정리한 걸 딱 보면 핵심만 딱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잘 안 외워지는 것만 이렇게 음, 정리를 해서 헷갈리고 비슷한 유형의 이렇게 많이 정리되니까. 나왔어요. 네. 아, 그래요? 다행히 네. 저기 이종래 아버님은 본가가 어디세요?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대기 전라북도예요? 네, 아, 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 전주요. 예, 예. 전주면 뭐네. 한번 갈라 되는데 전주면 예. 제가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원래 KTX 예매했다가 KTX 예매했다가는 진짜 가서 얼굴 비치고 바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대구까지 갔는데 내가 막창을 안 먹고 오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날 KTX를 과감하게 취소부터 먼저 하고 왜냐면 취소 안 하면 또 아침까지 갈 때마다 KTX 타고 갈 것 같아가지고 전날 취소하고 제가 차를 갖고 왔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차를 갖고 이렇게 딱 갔는데 막창은 참 맛있었고 근데 막창 딱 진영균 학우님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저기 세종사이버대 이 학우님 만나가지고 막창 맛있게 먹고 커피 한 잔 맛있게 딱 먹고 그분 동대구역에 딱 내려드리고 시간이 7시 반 정도 됐었나 시간이 그래가지고 뭐 천천히 가도 자정하는 집에 들어가겠네 싶어가지고 천천히 한번 가보자 딱 했는데 제가 대구에 차를 갖고 처음 가보거든요. 그 시내 지리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굳이 뭐 지리를 알 필요가 없다. 내비게이션 근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내비게이션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이제 얘가 길을 자꾸 헤매는 거예요. 저는 얘가 가라는 데만 계속 가고 있는데 조금 가면 뭐 경로 이탈했다고 조금 가면 얘가 뭐 지 안에서 막 빙빙 돌고 있고 막 뭐, 대구 시내에서 한 30분 헤맸어요. 그리고 집에 결국 그날 자정 넘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차를 왜 가져왔지? 너 KTX 탔으면 이거 편하게 잠자면서 가는데 내가 이 온갖 긴장을 해가면서 참, 예. 근데 어쨌든 차는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신차이기도 하고 아주 자유주행이 너무 좋고 뭐 그런 음, 그런 재미는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7년 만에 신차를 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차 안 샀다가 신차는 17년 만에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한번 잠깐만요. 제가 지금 31일 날 차를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딱 받으러 갔더니 교수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차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세요? 리본. 네. 제가 그래서 빨리 뛰세요 리본 씨 뭐예요 저게? 이거 저희가 이거 칭찬 나오면 하는 퍼포먼스예요. 됐어요 빨리 빨리 남잔데 리본을 달고 그래요.
예, 아무튼 우리 기분은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시차 이렇게 딱 하니까. 예. 요새 들어서 어 지금 이제 11월, 12월 이제 아무래도 안전보험 교육도 막판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외부 강의도 그렇고 근데 희한하게 안전심리 강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안전심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삼성전자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갔다 왔는데 안전심리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안전문화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안전문화의 이해 2시간, 근거교육 질환 2시간 해가지고 4시간으로 딱 갔는데 안전문화 관련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큰 웃음 한 번, 작은 웃음 2번, 요 정도는 날려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게 긴장 풀어지면서 라포 형성되면서 뭔가 된다. 그래가지고 좀 초반에는 많이 웃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오전에 강의했던 다른 분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하나도 없대요. 액션이 없고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 액션 나한테 없을 수가 없어.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래서 이제 갔어요. 큰 웃음 한 번, 작은 웃음 2번. 딱, 좋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안전 문화 관련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딴짓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전화 찬스 안 되고, 인터넷 찬스 안 되니까 노트북 덮으시고 핸드폰 집에 넣으시라고. 저하고 강의하면서 그거 보실 이유가 없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얘기 잘 들으시면 되고 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딱 하니까 또 더 제가 그 강의라고 할 때 정장 입고 가지 않습니까? 거의 친구예요. 영화 친구에 나오는 그 아저씨들 소음이 딱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제 전화기 집어넣어라. 저기 뭐야 저기 노트북 덮으라면 다 따르는데 근데 이제 말을 하기 딱 시작하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저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느낌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문화,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안전심리에서 주요 내용들을 또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좀 재밌어하는 부분들을 매개로 해서 좀 설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통상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제가 안전보건 교육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끊는 대표적인 방법. 사람들의 관심을 끊어내는 거. 사람들이 강의에 관심을 안 갖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인리 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뻔해진다 이거죠. 이제 뭐 뭔 얘기할 줄 알겠고 뒤에 또 뭔 얘기할 줄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관심이 딱 끊어지니까 저는 하인리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인리를 이제 보내줘야 된다. 그 사람이 이론을 발표했을 때가 1931년인데 지금 2023년 100년 전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건 이건 좀 그렇고 이제 우리 하인이들 좀 이렇게 좀 보내주고 우리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통상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의 참사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장에 단서들이 존재하는데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서가 있다. 그건 분명 정황적인 건 아니고 사람의 행동에 관련된 게 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떤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또 그런 것들을 위시해서 큰 참사라고 하는 소위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원인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뭐가 있을까요? 딱 물어보면 당연히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체계 자체가 이런 겁니다. 법은 뭔가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기준을 위반으로 설정해놨다. 위반.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고의라고 하는 내심의 심정을 기반으로 해서 한 행동을 위반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잘라 그래요. 그럼 또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분위기를 반전을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위반이 아닌 똑같이 행동에 관련된 건데 참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행동 자체가 뭘까요? 그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정렬 아버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사가 발생하는 이 사건 현장에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소 중에서 사람의 행동 요소인데 위반이 아닌 거. 그걸 우리가 휴먼 에러라고 얘기하거든요. 휴먼 에러. 이건지. 그래서 요즘 제가 물어봐요. 휴먼 에러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이미 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휴먼 에러가 뭡니까?
자, 휴먼 에러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인간의 실수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거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실수, 그러면 그거 갖고 여러분이 사고조사하면 될까요, 그게? 그 대응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규명할 수 있나요? 인간의 실수라고 하면? 그건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개념화 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잘 만났어요. 제가 오늘 개념을 다 시켜드릴 테니까 제 얘기만 딱 들으시면 돼요. 자, 휴먼 에러는 뭐냐? 한마디로 말했을 때 휴먼 에러는 내 의도하고 행동이 맞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그런 행동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된 거.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우리 안전심리 할 때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있잖아요. 휴먼으로 얘기할 때 뭐 행위차고 망각, 착각 이런 걸 딱 설명해 줘요. 그럼 사례를 좀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그럼 휴먼에러라고 하는 이 일련의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산업계가 어디일까요? 사업장 어느 사업장에서 이게 많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단계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재해가 어디서 많이 다발할까? 왜냐하면 그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휴먼에러가 많이 발생하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되게 황당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데가 있어요. 그 어디가 있을까요? 결국 이게 위반과 휴먼 에러는 다른 부분이 위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고의라고 하는 내심의 감정이 들어간 거고 휴먼 에러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어떤 행동이니까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 그러면서 제가 병원 얘기하거든요. 취약 오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 휴먼 에러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럼 휴먼 에러가 왜 발생하냐? 그 배후 요인에 뭐가 있을까요? 하면서 사람의 인지적 오류, 사회적 오류 뭐 이런 것들 막 설명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그럼 이 강의가 끝납니다. 오늘 안전문화 하기로 했는데 막 이러면서 끝나는데 오늘도 똑같이 메커니즘 똑같았던 게 안전문화를 막 얘기 설명을 막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전문화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건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문화 하면. 왜냐면 안전문화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사건 이게 뭐 체르노빌이에요. 그럼 체르노 원자력 사고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1986년에 있었던 이 참사하고 짝을 같이 해서 같이 얘기해야 될 거. 챌린저 폭발 사고. 그러니까 챌린저 폭발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는 이제 루트 코즈 아날리시스 RC 얘기 요법이 막 생겼기 시작했잖아요. 이것도 막 설명을 해야 되고. 오늘날에 있어서 안전문화의 혜택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2022년에 발생했었던 현대산업개발 그 아파트 붕괴 사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GS 저기 순살이 아니라 제가 배고파서 순살 얘기하겠는데 순살 말고 그 저기 뭐냐 저 있잖아요 그거 저기 주차장 상판 무너져가지고 예 양판. 예.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저 뭐냐 잠깐만 또 뭐 있을까요? 휴먼 에러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 아니 휴먼 에러란다 저기 안전문화 관련해가지고 발생한 사고 그러니까 조직에 있어서의 네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어, 위험 감수성 저하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사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음, 그 통신장애 사건들. 그, 뭐, 그쵸. 그것도 하나 예를 들 네.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태원 압사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하고 이게 안전문화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거리두기. 거리두, 거리두기 안 했어요.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책임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큰 범주로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우리 공무원 사회 안전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하면 사회적인 문화 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그냥 어떤 산업계로 딱 좁혀가지고 만약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저는 SPC 사고 굉장히 주목해서 좀 보고 있는데 음, 도방기 협작 사고가 연달아서 계속 발생한단 말이죠.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독 나왔는데 근로감독관 서류 가방 뒤져가지고 촬영해서 자기 상관한테 보고를 하지 않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거 보면서 참 다양한 생각들이 나기 시작하던데요. 음. 얼마 전에 크러쉬라고 파라마운트사에서 만든 우리나라 12구 압사 사고 관련해가지고 다큐멘터리가 있대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거를 한번 구해서 우리 학우님들하고 같이 한번 봐야 되겠네. 네. 총체적인 여러 가지 부실이 많이 일어나는. 네. 12구 압사 사고 얘기 나오면 잼버리도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미 예측 가능했었던 거고 이미 다 그 문제 제기를 다 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충분히 시간도 있었고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도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따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죠. 또 제가 안전심리나 안전문화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통상적으로 이 네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전보건 교육을 딱 들을 때 기대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매해 들었던 얘기를 또 한다. 그러면 이제 기대치가 사라지는 거죠. 흥미가 사라지는 거죠. 어차피 했던 얘기 또 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아야 뭔가 얘기하더라도 이게 들리는 거고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야 뭔가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 네 가지 개념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일어났었던 사고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바라본 사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어만 계속 바꿔요. 사고에서 재해로, 재해에서 산업재해로, 산업재해에서 중대재해로. 그러면서 이 사고, 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이 네 가지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설명하면 대응 방법이 당연히 다 달라지거든요. 네 가지가 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자 교육이다. 그러면 관리감독자의 직무 관련해서 서로 연결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도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희미하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뭔가 참여를 하거든요. 재밌어지고 뭐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전심리 우리 학우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번 학기에 안전심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세 가지가 있다. 위험성은 제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기억나시죠? 위험성이 제로가 될 수 없는, 항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가 어떤 위험성을 없애려고 하면 반대급부의 위험성이 또 생기기 때문에 위험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또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효율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면 위험성도 덩달아 올라간다. 그 제럴드 와일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험성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하고 이제 딱 설명을 해주면 위험성 평가에서 이 절차하고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예를 들면 위험성 평가 절차에서 첫 번째가 이제 유해염 요인 파악하는 거. 그러면 유해염 요인이 뭔지 이 유해염 요인과 사고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사고라는 게 뭐냐? 사고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유해염 요인 이게 원어도 해저드라고 하는데 이 유해염 요인과 인간이 접촉한 게 사고다. 재해는 뭐냐? 이 접촉으로 인한 피해가 재해다. 그럼 산업재해는 뭐냐? 사업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의 결과로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산업재해다. 그럼 중대재해는 뭐냐? 산업재해 중에서 비가역적인 사건,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건 원상태로 복귀가 불가능한 거, 사망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 그 네 가지를 빠르게 설명해주면 이제 사람들이 이러면서 막 얘기하기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각각의 요소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법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고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연결하고 설명하고 이 사고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사고라고 하는 건 자율안전보건 활동들을 갖고 설명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큰 얼개가 딱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사례를 딱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거의 뭐 내년에는 좀 더 바빠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 주당 한 20시간 정도는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 주에 20시간 정도는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별의별 사업장을 다 가지 않겠습니까? 대기업도 가고, 뭐 중소기업도 가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공무원 조직이 있는 데서 강의하고 딱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기본 레퍼토리를 설명드렸잖아요. 안전심리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이 범주 내에서 접근해가지고, 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질문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오늘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제 관리감독적 교육에 있어서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라도 처음에 이런 명제를 딱 던지거든요. 자, 산업재해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사고하고 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각각의 이 핵심 개념들하고 연결되는, 부합되는 법령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효율성을 노릴 것이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면 법적 접근은 최저 기준이니까, 최저 기준적 성격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그러려면 각각의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에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강제하고 있는 사항의 기본적인 요건은 산업재해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각각의 법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으로 연결되는 거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세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예,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세 가지가 나와야 이게 주체가 다 다르고 각각의 보호 조치가 다 달라요. 그러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실제 처벌할 때 범죄 구속 요건도 다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제가 뭐든지 간에 인트로부터 이렇게 딱 가기 시작하면 그냥 주제로 막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심리적인 요건이나 이런 거 얘기했다가 여기서도 이제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법적인 요건을 막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례 위주로 막 얘기해 주게 되고 결국에는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럼 위헌서 평가라든가 자율안전보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게 되고 ISO 45000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으로 쫙 막 이렇게 가게 되는. 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나름대로 제가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 정말 괜찮았어. 이렇게 자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일단 질문이 많아진다. 아주 아주 나이스한 거죠. 강의를 끝났는데 질문이 많아져. 너무 좋은 거고요. 끝나고 나서 저보고 이렇게 예, 뭐 긴장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러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때 좀 보람 많이 느끼죠. 이런 보람은 안 느껴도 되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맨날 했던 얘기 이거 뭐 대상만 달라지지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내일은 제가 모 대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교육 가거든요, 오전에는. 나름의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했을 때 피드백이 어느 정도일지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성수 학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근데 그 텐트는 안 거두세요, 집에서? 이게 구성원이 많다 보니까 네. 거실에다가 난방 텐트를 해서 제 구역으로 딱 설정해서 여기는 아무도 못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각 방마다 이렇게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근데 거실은 오픈된 공간이니까 뭐 인강을 듣거나 이제 저만의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난방 텐트 하나 구매해가지고 이제 소음에는 방해가 되지만 여기는 내 공간, 유일한 내 공간. 그렇게 해서 난방 텐트를 거실에다 깔아놓고 제 공간인 양 아무도 침범 못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좋네요. 아니 구성원이 좀 제가 많습니다. 제가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저 회원님들 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저기 강다인 학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 처리해서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지만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이정도 학원님은 항상 그 사무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성근 학원님은 항상 텐트에 계신데 전 처음에 캠핑을 자주 다니시나? 맨날 야외에서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좋네요. 너무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하나? 한 주 동안에 뭐 별일 없으셨어요?
네. 안전보건 공부하면서 아 이런 부분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라든가 뭐 이런 거에 그냥, 대한 내가 문제의식이 더 생겼다든가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 어, 그냥 어떤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조금 조금 알아가고 저번에는 형법 민법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내에서 형법 민법만 이제 주구장창 또 찾아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직 이렇게 꽤 맞춰주지는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그냥 음 그냥 퍼즐 맞춰가듯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뭘 질문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아니, 제 말은 질문 생기시면 말씀하시라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게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정진우 교수님이라고, 어,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주교주로 쓰는 게 우리 저기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 갖고 하거든요. 정진우 교수님이 이분이, 이런 게 좀 있어요. 처음에 좀 범접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이게 내가 주눅 들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왠지 가까이 가기도 좀 그렇고 뭐 그런 사람 좀 있잖아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딱 저한테 그랬어요. 왜냐면 일단은 어 이분하고 직접적으로 정말 지금이야 정말 애대자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정말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 지도 교수님 딱 봤을 때 좀 사람 같지 않은 인간미가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음 일단 이런 거죠. 이분이 서울대 나왔어요. 나이가 음, 저하고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울대 치대 나왔단 말이에요. 칠 나온 건 아니죠. 또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치대면은 상당히 공부를 잘한 거죠. 저보다 10살 많은데 뭐 그러면 공부를 잘하신 거고. 근데 그렇게 흥겹게 갔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87년 민주화 항쟁이나 뭐 이런 거 학생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사회 운동을 더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치대를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문 기자가 돼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언론고시가 나이 연령 제한이 있나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기자는 못 되셨어요. 그래서 군대를 먼저 갔다 왔대요. 자기하고 같이 기숙사 썼던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저기 뭐야 벌금형 물어가지고 국회의원 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 최강욱 의원 있잖아요. 그분하고 기숙사를 같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분이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고 그 다음에 독학사를 해가지고 학부를 나온 다음에 자기 선배가 야 그렇게 놀지 말고 행시나 준비해서 행시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를 들어갑니다. 이제 안전공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안전공무를 하는데 국내에서 그때 당시에 나온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볼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30대인데 그래서 본인이 영어는 좀 자신 있었으니까 그때 어떤 언어를 좀 공부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일본어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또 시험 보는 게 뭐가 있어서 그 국비를 보내주는 또 거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또. 고용노동이 있으면서 일본으로 교토대 유학 가서 거기서 사회법 전공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고려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이 아니라 저 법과대학 일반대학원에 진학을 해요. 근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도 박사과정 가셔보시면 알겠지만 박사과정은 저는 5년 걸렸거든요 졸업하는데 그것도 늦은 건 아니에요. 5년이면 딱 그냥 적당한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딱 적당한 때 그냥 졸업한 건데 저희 지도 교수님 3년 만에 졸업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오,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3년 만에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의 교토대 사회법 공부할 때 그때 석사 졸업할 때 박사 논문 절반 이상 써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제가 사람 같지 않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좀 나랑 많이 다른 사람이고 좀 이상하다. 뭔가 이게 좀 약간 이상한데? 그리고 지금 교수 2015년에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로 오셨으니까 교수로 오신 지 아직 10년도 안 됐죠. 근데 책을 11권을 냈습니다. 그 사이에. 완전 학자. 그러니까 완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어,
저분은 공부가 재밌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가는 거는 흥미가 하나도 없고 공부가 재밌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저도 평균적으로 연구실에 새벽 1시 정도까지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계속 공부하고. 근데 제가 1시에 집에 가려고 나오면 항상 지도 교수님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분이 저보다 먼저 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저희 교수님이 저서를 쓰잖아요. 그럼 제가 교정을 하잖아요. 그럼 교정해서 막 하다가 교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좀 급한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해도 되니까 일단 한 번 읽어만 보라고 그래서 딱 주면 뭐 대충 읽어보라고 어떻게 대충 읽습니까? 조금 꼼꼼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꼼꼼히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막 봐서 이제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꼼꼼하게 본다는 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인정받고 싶고 뭐 그보다 일단 잘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음, 음, 예,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주시면 이게 이제 출판되기 전인 거죠. 그럼 제가 쭉 읽어보고 요게 다 이제 제가 이제 교정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러니까 이런 거죠. 예, 미친 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책을 교정한다. 그럼 제 연구실에 모니터가 4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모니터당 2개씩 해가지고 8개 법전을 펼쳐놓고 다 확인하는 거예요. 뭐 진짜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다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빨리 들어야 되니까 제가 새벽 4시 정도 일일 때 새벽 4시까지 막 하고 다 끝났어요. 끝냈으면 또 그 다음날 하다 보면 제가 실수해서 못 보낼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새벽 4시에 보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정한 거 보냅니다. 그러면 거의 몇 번 빼놓고 답장이 바로 왔어요. 그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주무시지 않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답장이 온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그쵸. 우리 지도 교수님 보면서 아 학자는 저래야 될 거야. 저게 학자지 진짜. 연구자는 저런 모습이 연구자지. 그래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다 그럴까? 굉장히 좀 뭔가 되게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을 딱 보면서 공부는 저렇게 해야 돼. 뭔가 연구라고 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알게 모르게 저도 영향받은 게 되게 많죠. 그런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교수님 책을 교정하고 제가 3판부터 교정했으니까 3, 4, 5판을 다 교정했죠. 그 3판 볼 때는 진짜 죽기 살기로 했어요. 밤새 가면서 진짜 띄어쓰기까지 다 봤어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의존명사한테 붙였었다. 그럼 다 띄었어요. 조사 다 확인해보고 다 해가지고 이 문장 부호까지 쉼표를 잘못 썼다. 교수님 여기 쉼표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 부분에 있어서 부사가 옆에 앞에 들어갔을 때 쉼표 이거 잘못 드신 것 같고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게 아무래도 좀 뭐랄까 약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거 좀 굉장히 꼼꼼하게 보네. 뭐 근데 제가 지도 교수님하고 되게 좋았던 거는 제가 뭐 어떤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권위자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란 애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걸 제가 잘못 안 걸 문제 제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고 근데 한 번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한다거나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제 연구실 2층에 있고 교수님 연구실 1층에 있습니다. 그럼 보통의 교수님들은 학생한테 올 때 그냥 와요. 무슨 말이야? 그냥 2층 문 열고 훅 벌컥 열고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오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항상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항상 저한테 문자 보내서 용건은 뭐고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시간 혹시 되냐? 시간 알려주면 그 시간에 가겠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저한테 책을 빌려갔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대학원 강의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저기 어떤 책 있냐고 내가 지금 교정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출판사 보내는 바람에 지금 책이 없는데 책에서 책 좀 빌려달라고. 이게 본인이 쓴 책이에요. 그럼 제가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딱 하면 보통 교수님들은 본 수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본인 연구실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한테 와서 가져가라 그래요. 보통 교수님들은. 근데 이분은 갖다 두는 거죠. 그 시간. 혹시 지금 연구실에 있나요? 뭐, 근데 시간이 뭐 12시간 넘긴 했지만, 물론 저도 그때 뭐 할 게 많아가지고 12시 넘게 있었지만, 어, 지금 제가 갈게요. 뭐, 책 직접 잘 썼다 그러면서 주고 가시고, 뭐 이런.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3판 교정할 때는 죽기 살기를 했고요. 진짜. 관련된 고시부터 예규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다. 외국 문헌까지 다 찾아봤어요. 내가 진짜 뭔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교수님이 실수할 수도 있어. 잘못 쓸 수도 있었을 거야. 막다 찾아봤단 말이야. 그렇게 3판 딱 되고 4판 때도 또 해보고 5판 때도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한성근 의원님한테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 자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교정할 때는 내가 형법 총론이나 형법 개론이나 아니면 법학 개론이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뭐 어디서부터 이게 용어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는 그런 책 사서 다 죄다 읽는 거죠. 이해 안 돼도 그냥 읽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하면 내상이 너무 심하니까. 왜냐면 이해 안 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그냥 읽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소위 말하는 커넥팅이 일어나는 순간이 와요. 얘하고 막 연결이 돼버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종래 의원님 제가 아까 외부 강의할 때 기본 스토리라인 쫙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 연결시켜 준 게 아니라 제가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하고 연결을 해야지. 개념 정리는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럼 얘하고 관련되는 법에 있어서 제한사항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외국 법하고 가져올까?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게 들을 수 있겠죠? 뻔한 얘기 안 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한성근 아버님이 아까 제가 어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럼 제가 답해 드릴게요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커넥팅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내가 새로 들어온 이 지식 간의 연결 자체가 이걸 다른 말로 저는 개념화라고 그러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이 학문적 영역 자체에 개념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얘가 전체 범주는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대구에서 헤맸듯이 한번 겪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저는 제가 산업법하고 처음에 친해질 때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이 얘하고 좀 친해질 때 그래도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건 물어볼 대상이 있잖아요. 저자가 밑에 층에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으면 항상 저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예,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정말 많이 됐었고 반대로 우리 한선수 아버님도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했어요. 그러면요, 저 그게 좋은 거죠.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있었는데 예, 여쭤봐도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예, 개념적인 건 아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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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왔어요, 현장에. 근데 체크리스트를 갖고 그 체크리스트를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해서 한번 봤어요. 뭘 체크하는지가 궁금해서. 근데 되게 단편 일률적인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뚝뚝뚝.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장을 체크하고 뭐가 하나 잘못해서 이제 벌금형 50만 원을 맞고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면 그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제 현장의 점검을 받잖아요. 예, 근데 그런 체크리스트만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현장을 점검을 한다면 예. 거기 있는 관리자들은 그 리스트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사실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어차피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 평가 음. 만약에 고용노동에서 딱 정해진 것만 하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음. 자주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자주 위험성 평가를 하고 이거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할 이유가 사실 있나요? 되게 딱 정해진 체크리스트만 있다면? 없죠? 근데 음. 우리는 왜 이걸 공부해야죠? 그리고 저도 이쪽으로 나갈 생각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음, 체크리스트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음. 근데 되게, 뭐, 위험성 평가랑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아마 스캔 받아서 이렇게 저 받아서 왔는데, 그냥 딱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되게, 자, 제가 지난번에 그게 이 대답이 요거로 참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한 적 있죠. 개선이라고 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그 개정이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기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선도할 수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개정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개정이 곧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개정이라고 하는 게 음, 개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4조 혹시 기억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14조? 대표이사에게 주는 그 의무에 있어서 이사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의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이사한테 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수립이라든가 계획들 뭐 예산이나 뭐 이런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사에 보고해서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저기 조문이 있어요. 14조가. 그게 1항이거든요. 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에요. 이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항에 따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2항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해당 그 조문이 왜 들어갔겠어요? 그 조문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 이사회 보고하고 왜 대표이사한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의무를 부과할까요? 책임.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조직체 내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자가 안전보건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제대로 안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조문의 취지에 맞게 되려고 한다면 14조 1항이 아니라 2항의 과태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혹시 기억나세요? 이사에 단순하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데만 치중한다면 이걸 내가 성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위압감이 소위 말해서 내가 이걸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성실히 이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하려면 2항의 과태료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고 있는 보호법이 이 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 자체가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특정의 사건을 예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방 입법의 결정체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하고 가장 대비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영국에는 HSE라든가 미국에는 오샤 같은 이런 독립조직인 이런 규제기관하고 가장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네들은 현장 가서 체크리스트 보고 하지 않아요. 관리 감독을. 현장 여건을 본단 말이에요. 교육도 단순하게 자 이번에 정기안전보건교육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명한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내용을 했고 그 내용을 근로자한테 가서 물어본다. 그러면 의자만 놓고 사진 찍고 끝냈으면 그 사람이 대답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교육하면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관리감독자 교육인데 본인의 직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의 직무가 뭐냐? 왜냐면 그 직무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책임이 법적으로 있는데 본인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런 게. 음. 그러니까 안전문화 관련해 가지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내놓은 그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국가 자체에 그러니까 그 국가 산업의 안전문화 수준을 보려면 그 규제기관의 수준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수준이 우리나라 산업계의 안전문화 수준을 드러내는 거라고. 영국의 안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망 많이 줄어들고 국제 기준을 리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제기관이 그만큼 높은 수준 안전문화 가지고 있어요. 가서 관리 감독할 때 체크리스트 갖고 그냥 하나만 안 하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가장 코미디 중에 하나고 너무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이 50 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을 때 50 미만 사업장이 2년 유예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 자체는요, 답은 하나밖에, 이거 논리적으로 답할 수가 없고, 답을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직접 2022년부터 중처법에 50 미만 사업장 넣었다가는 기소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 왜? 그 근거는 영국에 있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욕 먹더라도 그냥 2년 유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 1월 달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제 몇 달 뒤면 50만 사업장 이제 중첩법 안에 들어와 버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위험성 평가 관련해 가지고 고시 개정도 잘못됐다라고 발제하면서 그 논리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11월 30일 날 안전보건 로드맵 발표한 거. 그것도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주로 알짜배기 정말 해야 될 거 다 빼놓고 해버리면 단순하게 이행률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고시가 지금처럼 하면 단순하게 이행률 자체는 올라갈 거예요. 발표하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가 각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안전보건 로드맵 보면 이런 발표합니다. 되게 황당한 발표 뭐가 있냐? 2023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부터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번 안전보건 로드맵 한번 읽어보세요. 고용노동부 들어가시면 그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보건 로드맵이라고 중대재해 감축을 안전보건 로드맵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성수 하고님 또 네네. 다운로드 보시면 거기에 주요 네네네. 골자 중에 하나가 위험성 평가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이 얘기가 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들어가서 봤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네,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험성 평가라는 제도는 2013년도부터 법제화 됐어요. 의무예요, 의무. 의무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왜 2023년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냐 이거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게 결국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시적이잖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장이 잔존하고 있는 이 잔류 위험성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화시키겠다는 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왜냐?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위험성 평가 안 해도 되죠.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위험 감수성이 다르고 그러면 이 위험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어떻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이 도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취지에 맞춰서 만약에 한다면 위험성 평가라는 게 2023년 이전에도 당연히 의무였지만 만약 그걸 그 앞에 있는 전제를 다 빼놓고 생각한다고 쳐볼게요. 그걸 다 인정한다고 치고 오케이 2022년까지는 의무가 아니었어. 그래. 그럼 2023년부터부터 의무야? 자, 그런데 위험성 평가라는 이 제도의 특성을 인정한다면 300일 미만부터 하는 게 맞아요? 2023년도에는 300인.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2025년까지는 50 미만 사업장까지도 의무화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안전보건 로드맵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 있고요. 50 미만 사업장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위험합니까? 이 두 사업장 중에서. 둘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대기업하고요. 중소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위험해요?
중소기업일 것 같은. 그러면 300이 미만하고 50 미만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위험해요? 그렇게 치면 50이면 50 미만 위험하잖아요. 그럼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의무였는데 의무가 아니었다고 치고 그럼 의무한다고 치면 2023년도부터 어디부터 의무하는 게 맞는 거예요? 50인 미만 근데 왜 300부터 할까요? 보여주듯이 300 미만부터 했을 때는 뭐가 달라질까요?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이 미만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대기업 얘기예요. 대기업 있죠? 네? 대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조치를 안 한 데가 있겠어요? 대기업이? 아,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국제 기준을 맞춰 더 하죠. 그러면 2024년부터 300 인면 사업장 이거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진정성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만약에 위헌성 평가라는 취지를 이해한다면 50, 아니 그렇게 할 거면 50미만부터 해야지. 당장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날린데. 근데 50미만부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못한다 하겠죠. 할 수가 없죠. 50미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 그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체크리스트 하나 갖고 한다는 것 자체, 그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겁니까? 사업자 와가지고 있는 거 보고 이거 누가 못해요? 이게 그러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뭐가 드러나요? 근로감독관이 있는 존재 이유가 뭐냐고. 저는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 이종로 하고님 예전에 그 사다리 난리 났던 게 몇 년 전이죠? 안 된 것 같은데요. 좀 됐죠. 네, 사다리 한 5, 6, 2019년인가? 5, 6년 되는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기 한성남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 지금. 아니, 사람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 놓고 나가면 어떡해요? 아무튼 이거 뭐 영상 보실 거니까. 그 사다리 조치 그거 자체가 제일, 이정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일 코미디 아닙니까, 그거? 지금도 코미디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한성남은 그거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예전에 그 사다리 전면 금지 이런 조치한 적 있었거든요. 사다리 전면 금지요? 사다리를 전면 못 쓰게 했었다고요, 사업장에서. 네? 그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업장의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그러니까 현재 행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했을 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게 막 그런 사례들. 지금 저는 위험성 평가도 다루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험성 평가 이렇게 바뀐 것도 이행률 높이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진짜 그거 되게 웃긴 게 50만 사업장에 이행률이 보니까 뭐 40%도 안 돼가지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위험성 추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뺐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저는 그것도 되게 너무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한성순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의식이 맞는 거죠.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체크리스트 들고 다니면서 예? 관리 감독 할 거면 우리가 산업법이나 아니면 그 높은 수준의 최저 기준인 법적 기준을 상회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화를 뭐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안전심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 법적 조치 그냥 그 체크리스트 뭐 하는지 그것만 지키면 되지. 그러면 그거 지킨다고 사고 안 나냐고요.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오늘 이 안전심리는 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됐네. 별로 얘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참. 네. 오늘도 참 저기 뭐 그래도 나름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보시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가서 여쭤봤던 것처럼 그 누군가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굉장히 좋죠. 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나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부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섭렵하셔가지고 제 얘기도 참조만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찾아 나갈까 이거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전혀 다른 얘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아. 계세요.